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2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39%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3% 상승했습니다. 오늘 증시도 이제 하락 출발을 해서 상승 마무리를 좀 했고요. 최근 며칠 동안은 계속 코스피가 2400 그리고 코스닥은 700 후반 정도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FOMC, 미국의 FOMC에 대한 그런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 금리 인상 폭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0.75%라고 이미 이제 확정을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0.75% 올라간다라고 해서 시장이 크게 떨어질 것 같진 않고요. 1%를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는 거의 가능성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런 관측이 점점 낙관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코스피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2000대를 깨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저점 얘기라는 소리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내려갔던 그런 하락폭에 대해서 이미 꽤나 이제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락장보다는 반등장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지금까지 떨어진 것보다는 떨어진 만큼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이 떨어져 봤자 이제 2000 초반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량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지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증시를 끌어내렸던 소스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코로나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그 세 개를 모두 보았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경제에 크게 치명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지수도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실제 이제 물가는 떨어진 느낌은 아니지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물가가 점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 곡물 수출을 협상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일단 곡물 수출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물이 이제 풀리면서 그런 식량 가격도 좀 안정화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나둘씩 이제 점점 우리의 우려했던 방향과 좀 반대로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악재가 등장을 해야지 증시가 크게 더 내려갈 텐데, 그 새로운 악재라는 것은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퍼진다든지, 근데 지금은 많이 퍼지긴 하더라도 금방 이제 사람들이 회복을 하거나, 그리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이미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이 되어가지고 3차 대전으로 일어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제 좀 증시가 크게 떨어지겠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악재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기 시작한다면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반등장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매일매일. 저점 라인, 고점 라인을 이었을 때 이제는 2400선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치고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FOMC 결과에 따라서 아마 증시에 대한 흐름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이틀 연속 매수하면서 좀 증시에 대한 그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단 라인을 찍고 이제 상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하지만 이제 투자자 수급은 코스피보다는 좋지는 않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가 뭐 꾸준히 좀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량주들이 코스피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코스피 위주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환율이고요. 환율은 이제 1.5원 내려서 1310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1300원 위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310원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네,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좀 올라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고점이 점점 눌러지면서 지금 수렴을 한 단계인데, 21선 추세가 꺾일 것인지, 그렇다면 이제 1280원 정도까지 혹은 1200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FOMC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이 환율 지수도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 대한 그런 급격한 금리 인상을 의식해서 이렇게 환율이 미리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의 예상보다 뭐 크게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낮게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환율은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300원 라인을 지금 계속 지켜주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이 이상 올라가면 이제 시장이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라든지 뭐 그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뭐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뭐 반복을 하는데요. 근데 확실히 최근 움직임은 좀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기회를 보면서 계속 천천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또 이제 하락을 해서 2.76%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조금 이제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이고요. 환율 시장까지 좀 안정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좋은 지금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요. 네,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번 주도 차분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50원 상승해서 1.4% 상승했고요. 17,7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크게 시작을 할 듯 하면서 좀 뒤로 밀리면서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좀 아쉽긴 했는데요. 초반에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좀 치고 나가는 듯 했습니다만, 오늘은 네, 보합 수준으로 뭐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간의 거래도 50원 정도, 뭐 시간의 거래량은 뭐 크게 많이 없었지만 일별 거래량이 어제보다는 2배 정도 이상 증가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네요. 하지만 뭐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거래량은 오늘은 터지진 않았고요. 일단 500만 주 정도로 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500만 주를 넘어가는 그런 거래량이 나왔고요. 사실상 이전에는 이제 500만 주도 굉장히 낮은 거래량에 속했는데, 지금 그동안 너무 거래량이 죽은 채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500만 주가 좀 늘어난 상태로 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거래량은 좀 증가를 했고요. 자, 이번 주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좀 더 증가시키면서 진행을 할 것인지, 네, 그런 거래량에 촉각을 해서 좀 보시면 관전 포인트가 네,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쉽게도 이제 21선 위로 좀 크게 치고 나갈 듯 하면서 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확실히 지금 네, 하단 라인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400원은 계속 지지를 해주고 위로 좀 뻗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윗꼬리도 보시면 점점 이제 윗꼬리를 높여가면서 좀 점진적으로 네, 치고 나갈 듯한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라도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점점 이제 이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는 아직까지 뭐 요 정도까지 이어지겠지만, 확실히 우리가 예상하는 그 그림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거래량, 그죠? 남은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 한번 힘을 줘가지고 21선, 61선 이 사이를 한번 밀어 넣어 준다면,
상당히 이제 좀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19,400원까지 일단 치고 이 쐐기형 수렴 패턴을 만들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네, 아주 좋은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 오른쪽 네, 음운선 근처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네,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음운구름을 돌파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꽤나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음운구름 돌파 시에 나왔던 그런 상승세는 지금 3번 정도 관측이 되었고요.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이 진행이 될지 한번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쉬웠지만 분명히 지금 신호를 주고 있다. 그래서 21선이 살짝 꺾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비슷한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21선 추세 살리면서 61선과 이 수렴 패턴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 수렴 패턴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거래량이 네, 핵심이 되겠죠. 자, 차분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자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양매도를 좀 진행을 했고요. 금융투자 투시는 뭐 매수를 했습니다만 또 특이하게 연기금 투자자가 2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또 이렇게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매수 패턴을 이어가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매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매도 물량이 나와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실적에 대한 그런 의식을 하고 이렇게 미리 매도를 시작한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7월 말 정도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연결 실적이 잠정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계속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산밥켓 PRS 그죠? 금융손익이 지금 꽤나 이제 크게 잡힐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손익이 실제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 그 손실을 정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유동성 자금이 손해로 빠져나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장부상으로만 그냥 수치상으로 그렇게 실적 발표 시에 순이익이 감소된 것처럼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지금 두산 밥켓도 같이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산 밥켓도 상당히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그 PRS 스와프 계약이죠. 그 계약을 무리해서 8월 31일에 만기에 그렇게 끝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그런 움직임은 그 순이익에 대한 그 수치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손익이 아마 굉장히 크게 잡힐 텐데 나중에 이제 실적 발표 시에 그 금융손익을 제외하고 한번 네, 그 집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요 정도로 그 실적은 나중에 보는 것으로 하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것이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다른 게 눌러져서 네,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눌러졌다. 매도를 한 것이 일단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계속 매도를 하는지 이번 주도 계속 매도를 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이틀 정도 매도를 좀 했고요. 최근에 또 이제 JP모간이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에 이 주가를 올렸던 세력이 JP모간이었는데 주가를 올리고 또 이렇게 매수한 수량의 또 2배 이상을 이렇게 매도로 던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최근에 이 적은 거래량 때문인지 JP모간이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이제 매수를 해줘야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수가 확실히 붙어줬을 때는 거래량이 터질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 거래량도 아마 같이 올라가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공매도 잔고입니다. 잔고는 뭐 1600만 주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뭐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이제 45만 주로 최근에 비해서는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여기서 공매도 잔고가 또 늘어갈 것인지 네,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EWR 상장과 함께 공매도 잔고가 생각보다 많이 상환되지 않았고요. 그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이용이 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00만 주가 사실 적은 공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도 지금 3200만 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한 8만 주 정도 상환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고, 뭐 대차 잔고도 크게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외국인 추정은 48만 주에서 당일 48만 주, 뭐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보율이 이제 오랜만에 10%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9.9%입니다. 9.92%. 그래서 JP모간이 계속 이제 매도를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외국인 투자자가 또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전체 이제 60일 동안에 집계를 했을 때는 JP모간이 지금 160만 주, 170만 주 매도했고 모간서울이 100만 주 정도. 그래서 JP모간과 모간서울이 빠져나가고 이베스트 투자증권까지 네, 이렇게 크게 이 세 증권사가 빠져나가고 골드만삭스와 이제 KB증권, UBS가 이제 좀 매수를 한 뭐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계속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차 잔고도 뭐 크게 변화 없었고 공매도 잔고도 크게 변화 없었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전해드릴 소식이 많아서 앞부분은 빠르게 좀 진행을 했고요. 먼저 이제 오늘 주가가 움직인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한수원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같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 이외에 다른 원전 종목들을 보지 않았는데 다른 원전 종목들도 좀 상승률이 있었고요. 뭐 한전 두산을 제외하고는 한 3%, 6%까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었지만 확실히 이제 좀 전체적으로 원전 종목의 호재로 인식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 소식은 올 초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원래는 이제 4월달 정도에 계약이 거의 체결될 것처럼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집트 쪽과 이제 러시아 로사톰의 자회사죠. JS2사가 이제 계약을 한 상황에서 그 JS2사와 이제 우리나라 한수원이 2차 시공 측을 그죠? 2차 시공을 이제 계약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네, 그 국제사회에서 이제 러시아 관련된 그런 자산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동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이집트 원전 수주가 거의 확정되었다가 무기한으로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 소식이 나왔고요. 그 소식을 보게 되면 이집트 엘다바 원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이제 제출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수원은 러시아 JS 에이스사죠. 사와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졌고요. 그래서 2028년 1호기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해서 이제 계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성사하면 2에서 3조 원 정도의 수주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이 이집트 원전이 무기한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우려 중에 하나가 JSC 에이스가 이제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JS 에이스가 이제 모 회사인 로사톰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미국의 업체들도 사업에 참여하는 점에서 이제 이 이집트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가 대러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약이 차츰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르면 이제 8월 중순에 이 최종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8월 중순은 이제 다음 달이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이 수주 소식도 다시 한번 들려오면서 좀 좋은 움직임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중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집트 원전을 이제 거의 배제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불씨가 살아나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수주 가능성이 높은 또 프로젝트로 이렇게 이집트 원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체코, 뭐 폴란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또 이집트까지 포함이 되면서 어제 제가 한 9개 정도 국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10개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뭐 그런 모습이네요. 당장 이집트는 올해 발표가 날 거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렇게 수주가 시작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원전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숨통이 많이 트이겠죠.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원전 시장에 대해서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기존에는 이 2차 시공 측에서 건설 쪽을 현대건설과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같이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55% 그리고 두산이 45% 정도를 이제 나눠서 수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현대건설이 그래서 한 6천억 정도 두산이 6천억 정도였고 현대건설이 한 8천억 뭐 1조까지 뭐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현대건설이 이제 엘다바 원전 팀 코리아 컨소시엄에서 빠졌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빠진 공간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메울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건설사가 또 이제 참여를 할 것인지 뭐 대우건설과 같은 그런 건설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이제 그 건설을 맡게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크게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한 가지 이제 조금 이 계약이 찝찝한 것은 여기 이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 자금을 원자력청이 이제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를 했지만 사업 자금을 이제 러시아 정부로부터 빌려서 진행을 하고 원전을 가동해서 얻은 수익으로 갚는 사업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금을 받는 과정이 조금 이제 찝찝해서 이렇게 빠진 것인지 현대건설 쪽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에서 빠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이집트 원전에 대한 진행 사항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제 사우디 쪽에 원전 기술을 수출을 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뭐 큰 원전은 아니지만 영구형 원자로 기술을 이제 수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우디에도 굉장히 큰 원전 시장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수출한다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와 좀 원전 기술에 대해서 협력을 해왔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SMR 관련해서 ISMR도 같이 이제 협력을 진행했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가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AE 같은 중동 쪽에서 이미 성공적인 프로젝트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우디도 이제 중동 쪽이죠. 그래서 추후 중동 건설에 있어서 사우디가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력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선례가 있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술은 이제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KANS와 그 다음에 사우디 원자력 규제위원회 NRRC가 공모한 영구형 원자로 규제 절차 개발 및 기술 지원 사업 입찰에 참여해서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계약 금액은 이제 30억 정도고요. 뭐 큰 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다시 사우디와 그 원전 기술에 대해서 협력을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동안 인재 교류 형식으로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고 사우디와 원전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찝찝한 것은 미국과 이제 사우디 이 국가 간의 그런 신경전이 아직까지 깔끔하게 앙금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국제 원자력 기구 추가 의정서 미가입국으로 지금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우디에 수출하고자 하는 그 원전 기술이 미국이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AEA의 추가 의정서 미가입국에 원전 수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이것이 이제 5월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었는데 이후에 이게 어떻게 어 얘기가 풀어 나갈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따른 수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미국과의 그런 원전 협력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 사우디와 미국의 그런 관계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우디도 예비 원자력 그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우디의 이제 원전뿐만이 아니고 해수 담수화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그 주단족 공장이죠. 그걸 이제 크게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사우디 시장도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저번에 이제 완도 금일 해상풍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해상풍력 터빈이 원래는 이제 6월 달에 뭐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최종 결론이 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기술 평가를 실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기술 평가에서 GE, 베스타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모두 통과를 했다라고 하고요. 3사가 이제 전부 통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입찰을 이제 내달에 실시를 한다라고 하고요. 다음 달이죠. 그래서 킬로와트당 200원까지 LCOE를 낮추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LCOE는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동발전이 이 균등화 발전 비용을 최대한 이제 낮춘다라고 목표를 세웠고요. 그래서 킬로와트당 200원 이하로 그 입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두산 그다음에 베스타스 GE 쪽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그 킬로와트당 비용을 200원 아래로 떨어뜨릴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격 입찰에서 발전 원가를 얼마나 낮추느냐 그리고 터빈의 발전 효율이 얼마나 뛰어나느냐가 입찰 당락을 가를 요인이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확실히 기술적으로 좀 밀리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산화 규정도 이제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리한 상황이죠. 국산화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비중에 따라서 가점을 제공하는 입찰이기 때문에 GE와 베스타스보다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이제 유리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터빈 시장 규모만 1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내달 이제 가격 입찰을 하고 이것도 이제 하반기에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해상풍력 시장도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또 다른 신사업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탄산 리튬 회수를 이제 신사업을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리사이클링 시장을 계속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이제는 2차 전지 시장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2차 전지를 배터리를 많이 생산했을 때 그 배터리가 다 쓰고 버려지는 배터리들 거기서 다시 리튬을 회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간 1,500톤 규모의 사용 후 배터리를 처리해서 탄산 리튬을 회수하는 설비 실증 및 성능 검증을 이제 진행을 해왔다고 하고요. 탄산 리튬은 배터리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노트북, 휴대폰 등 이제 정보기술 기기 배터리에 사용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폐배터리 시장도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2040년에는 68조 원까지 이제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벌려놨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업, SMR 사업, 해상풍력 사업, 수소 사업, 그 다음에 이렇게 리사이클링 사업, 그 다음에 디지털 사업,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다각화를 시켜놨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뭐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이런 소식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길 우리가 원하지만 사실 주가는 나중에 따라올 수 있거든요.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에는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차근차근 뭐 좀 자리를 천천히 만들면서 우리의 애를 좀 먹이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근데 결국에는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주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흐름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까먹고 있던 이집트 엘다바 원전도 다시 표면으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이번 달 말에 발표될 수 있는 그 2분기 실적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안 좋을 걸 다 알고 있고 그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이 실제로 이제 두산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전에 계약했던 그 수합 계약이죠. 그게 장부상으로 손실이 예비 손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그렇게 떨어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크게 손실을 본 게 아닌데 그 계약 만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걸 계속해서 장부상으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 8월 31일에 계약 연장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이제 그 2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또 고를 팔려고 하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른쪽을 좀 더 떨어뜨려서 이 정도 가격까지 다시 한번 온다면 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차근차근 지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갔을 때 아주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까지는 계속 네, 이렇게 천천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